사실 코로나 정치를 한 거는 문재인 정부죠. 출마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단일화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다. 예. 그것이 이번 야권 보궐선거에 임하는 야권 후보들의 분열을 원천적으로 막고, 그리고 내년 대선 때도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야권 분열을 막기 위해서 미리 사전 단일화를 하자, 이런 제안을 하고 열흘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저는 한 명의 후보입니다. 이제 당의 모든 것을 일임하고 열심히 뛰어서 당의 후보가 된 다음에 당에서 정해지는 방침대로 단일화에 임하겠다. 오후 늦게 영업을 시작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영업 시작하자마자 문을 닫는, 그래서 사실상 영업시간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거리두기와는 무관하게 매우 큰 영업 손실을 보고 있다. 네. 4차 지원금 지급도 역시 여론조사를 해보면 심지어는 민주당 지지층들조차도 어려운 분들 위주로, 코로나 취약계층 위주로 드리자, 이제 이런 여론조사 답변 비율이 높습니다. 원칙은 똑같습니다. 그때 무상급식이나 지금이나 어려운 분들 위주로 돕자. 과거 무상급식 내놓은 것이 선견점이 있으시고, 그 이제 타임 레그에 의해서 이제서 우리 서울 시민들 또 진보 진영에서조차도 그거를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1인 가구 보호 특별대책본부라는 걸 만들어서 1인 가구의 고민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일사불란하게 해결해드리는 그런 체계를 만든다는 공약이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74만 가구를 5년 내에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380만 가구가 삽니다, 지금 서울에. 근데 수십 년 동안 만든 집이 380만 가구인데 이번엔 1년짜리 시장입니다. 1년짜리 시장은요, 사실 업무 파악하다 끝납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눈 못 치워가지고 혼났잖아요. 그렇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계절이 일이 다 달라요. 일머리를 알게 되면 일단 기구를 일할 수 있는,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네네. 그리고 규제를 풀어서 동연스레 목리를 부리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네네. 그 기준이 뭐냐 그러면 서울시 지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근거가 뭡니까? 그러면 서울시가 그냥 정한 지침입니다. 10년 동안 25만 가구에서 30만 가구가 공급될 게 사라져버린 겁니다. 네. 그것도 이제 당연히 다시 되살려서 다 재시동을 걸어야 됩니다. 사실 서울시장이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보듬는 것, 그리고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도시 경쟁력 순위는 전 세계 도시에서 한 30위, 40위권에 머물러 있던 게 제가 10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것도 그대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머물러 있고요. 금융도시 순위도 30위권에 머물던 걸 제가 10위권까지, 10위 안쪽으로 끌어들였는데 그때 8인가 뭐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또 33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인수위가 없습니다. 4월 7일날 선거인데 4월 8일날 아침부터 일해야 됩니다. 지금 앞으로 발표될 공약들이 전부 5년 임기에 5년짜리 공약들입니다. 네. 1년짜리 공약으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중도로의 외연 확장이라는 게 선거 때는 정말 중요한데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파 중에서도 따뜻한 우파, 이것만 분명히 하면 됩니다. 중도로부터 오해를 받거나 좌파로부터 공격당하는 게 어려운 사람 안 챙긴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무상급식 때 어려운 사람 더 챙기자 얘기했던 겁니다. 부자들만 위해서 정치하는 정치인이 또 어디 있습니까? 기업을 위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업을 위하는 걸 자꾸 그걸 부자를 위한다 이렇게 착각을 유도하고 있는데, 좌파 쪽에서 그거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따뜻한 우파, 중도 우파를 주장하는 거고요. 그 점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취약계층, 어려운 분들 잘 보듬는 그런 우파 시장이 돼서 다음 정권 찾아오는데 정말 우파한테 일을 맡기면 일도 잘하고 경제도 발전시키고, 그리고 좌파보다도 어려운 분들 더 잘 챙긴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세훈입니다. 네, 오늘 아주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오늘 뭐 제가 혼자 방송하는 건데요. 네. 워낙 이제 오세훈 우리 시장님이야말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아끼는 분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한번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저한테 시간을 줘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관건이 뭐니 해도 이 단일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언론 보도 나오는 걸 보면 이제 우리 야권에서 너무 단일화에만 매몰되다 보니까 좀 야권 내부의 균열 현상이 나타난 것이 아니냐. 이러다 보면은 조금 오히려 야권이 지금 하나로 뭉쳐가지고 1대1로 싸워도, 왜냐하면 여권이 너무나 많은 수단과 이 전략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다 꼼수에 불과한 전략들이거든요. 거기에 우리 유권자들이 말하자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권 단일화가 좋은데, 그리고 또 단일화는 반드시 돼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이 나는 거에 대해서
흔히 얘기하는 지금 중도층 표심을 잡아야 되잖아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게 중도층도 달아나고 또 집도끼들의 불만이 커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또 사실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일화 방안과 그 이 절차적인 문제 지금 뭐 야권에서 대충 그리면 그려져 있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특별히 우리 오 시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또 이 당에 당부하고 싶은 또 이 안철수 국민당 대표한테 당부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죠. 예, 단일화는 절체절명의 시대적인 소명입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예. 다만 이제 이게 경선이 진행되면 될수록 양쪽의 세력이 결집하면서 단일화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건 정치권의 공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출마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단일화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다. 예. 그것이 이번 야권 보궐선거에 임하는 야권 후보들의 분열을 원천적으로 막고 그리고 내년 대선 때도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야권 분열을 막기 위해서 미리 사전 단일화를 하자 이런 제안을 하고 열흘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뭐 뜻대로 안 됐고요. 이렇게 된 이상 저는 한 명의 후보입니다. 이제 당의 모든 것을 일임하고 열심히 뛰어서 당의 후보가 된 다음에 당에서 정해지는 방침대로 단일화에 임하겠다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예, 그러면 뭐 굉장히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이 당의 방침, 정해진 룰대로 끝까지 따르겠다. 네. 이제 그것이 사실상 이 멋진 승부를 겨루는 첫 번째 이 포인트라고 저는 보는데요. 네. 꼭 하여튼 단일화 룰이 어떻게 정해지든 간에 꼭 이기셔가지고 이 서울시장 꼭 쟁취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이제 많이 뛰어다니시는데요. 보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가 뭐 이번 주 들어와가지고 후반에 들어와서 한 400명대로 많이 좋아지기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지금 자영업자들 특히 뭐 PC방 또 헬스장 이런 데 불만이 굉장히 많고 어렵잖아요. 최근에 PC방을 쭉 다니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PC방도 9시까지만 영업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운 점을 직접 이제 현장에서 다 보셨을 텐데 그래서 이거 빨리 좀 이 정부 당국에서 좀 탄력성 있게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입장도 내놓은 것 같아요. 바로 엊그저께 PC방을 가봤습니다. 뭐 PC방뿐만 아니라 동네에 식당이나 카페 또 당구장 이런 많은 자영업이 있는데 다 사정이 다릅니다. 예. 그런데 정부에서는 일률적으로 9시에 영업을 끝내라 이러다 보니까 오후 늦게 영업을 시작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영업 시작하자마자 문을 닫는 그래서 사실상 영업시간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거리두기와는 무관하게 매우 큰 영업 손실을 보고 있다. 네. 이제 그런 점을 중요시해서 저를 비롯해서 몇몇 후보들이 이건 구체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업종별로 다 다르게 거리두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영업을 전부 일시적으로 다 못하도록 이게 지금 장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벌써 1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그렇게 일률적으로 다 같은 시간으로 영업을 제한하는 이런 무지막지한 영업 제한보다는 각종 협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당구장 협회, PC방 협회, 뭐 요식업 협회 다 협회가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그 협회와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서 우리는 거리두기 방법으로 아크릴판을 대고 뭐 환기시설을 만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예방 조치들을 할 테니까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총량제를 줘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래도 거리두기의 효과는 거두면서도 영업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했더니 난데없이 정세균 총리가 이거 무슨 뭐 코로나로 어려운 사람들 이 표심을 이용을 해가지고 코로나 정치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건 도리가 아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정치를 한 거는 문재인 정부죠. 그렇습니다. 뭐 돈 나눠주고 여러 가지로 이걸 가지고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제가 점잖게 얘기했습니다. 매뉴얼을 만들어라 업종별로. 1년이나 지났으면 이제 좀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업종별로 협회와 협의를 해서 합의에 이른 그런 거리두기 지침을 만든다 그러면 그게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생겨났을 때 하나의 매뉴얼로 작동을 하면서 바로 위기 시에 작동할 수 있는 그게 고도의 행정이고 제대로 된 행정이고 위민 행정이죠. 이제 그런 제안을 하고 지금 정부와 계속 지금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번 시청자 여러분 생각해 봐 주십시오. 어떤 입장이 더 합리적으로 국민을 위하고 그리고 아울러
이 바이러스까지 함께 잡는 그런 방안인지 아마 각자 다 합리적인 판단이 있으실 걸로 믿습니다. 예, 아주 좋은 포인트인데요. 이 매뉴얼 하면 사실 이제 매뉴얼은 사전에 여러 가지 이제 우발적 상황에 대비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 위기 대응 능력을 키워서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현 정부는 이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매뉴얼 자체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리고 또 있는 매뉴얼도 잘 안 지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가 좀 장기화 추세로 접어든 건 맞지 않습니까? 이제 그 확진자가 좀 많이 나타나느냐 적게 나타나냐의 그런 변화만 있을 것이지 이제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방역주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지금 연말까지 가도 우리 국민이 집단 면역이 생길 수 있는 한 70% 정도 여기까지 간다는 지금 보장이 없어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확보한 백신이 제대로 도달한다고 차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 시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맞춤형 매뉴얼을 정확히 만들어야 되겠고 그 오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에 관해서 이 방역을 정치에 이용한다. 그런데요. 사실 방역을 갖다가 정치에 이용한 것은 현 정권이 4.15 총선 때부터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직도 못 버려가지고 여권의 잠룡들이 경쟁적으로 지금 이 포퓰리즘 하고 있고 방역을 정치에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세균 총리도 손실보상제 법안까지 만들자고 그래가지고 기재부하고 지금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총리가. 근데 자기 시야에 있는 부서도 제대로 지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정치 쟁점화 시키려고 하는 여기에 우리 야권 후보들이 빠져들지 않도록 각별히 좀 뭐라 그럴까요? 이 주의도 많이 해야 되지만은 공동 전선을 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재난지원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차 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4차 지원금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어려운 분들 도와드려야죠. 그런데 바로 그런 모습에서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엿보이는 거고요. 4차 지원금 지급도 역시 여론조사를 해보면 심지어는 민주당 지지층들조차도 어려운 분들 위주로 코로나 취약계층 위주로 드리자. 이제 이런 그 여론조사 답변 비율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이 나눠주자는 분들보다는 어려운 분들 위주로 하자는 게 지금 여론이 이미 형성이 되고 있고요. 참 우리 국민들이 수준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과거에 무상급식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때 부자들한테 지원하느니 그거를 그 돈을 아껴가지고 가난한 집에 무상급식에다가 학습 기자재나 영어 원어민 교사 지원이나 이렇게 해서 교육의 평등을 만들자. 뭐 그런 제안을 했던 게 이제 그게 번져가지고 무상급식까지 갔던 거거든요. 원칙은 똑같습니다. 그때 무상급식이나 지금이나 어려운 분들 위주로 돕자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다행히 무상급식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그 한국갤럽에서 이걸 조사했어요. 그러면 특징적인 것이 그만큼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불러온 것이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정책과제가 양극화를 좀 줄이는 것이 국가의 목표 아니겠어요? 근데 이번 사태로 해서 커지다 보니까 그거를 중요한 의미가 이제 진보층, 그냥 해서 진보층조차도 이제 이 일반적인 보편적 이 복지 차원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여기에는 반대예요. 그래서 이 지표를 말씀드린다면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줘야 되겠다. 이것이 무려 47% 그렇게 높아요. 그렇게 높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무려 54%가 이 선별적 지원 그리고 전부 지원해 주는 건 34%에서 20%나 차이가 나요. 국민 여론이 이미 어려운 분들 위주로 돕자는 그런 그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오 시장님이 과거 무상급식 내놓은 것이 선견점이 있으시고 그 이제 타임 레그에 의해서 이제서 우리 서울 시민들 또 진보 진영에서조차도 그거를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들이 그거를 악용하고 있는데 마치 뭐 어린아이를 밥 주는 걸 반대했다 이런 식으로 자꾸 표현하거든요. 밥 주는 걸 반대한 게 아니라 부자들한테 줄 거를 아껴서 취약계층 자제분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주자라고 했던 거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요즘 특히 당시에 그 어린 나이였던 젊은 층 벌써 한 10년이 지났으니까요. 젊은 층 중에는 막연하게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오해는 좀 많이 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요, 지금 현재 1인 가구 보호대책본부 또 스피드 주택 공급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공약을 많이 내주셨는데요. 저 우리 시민들께서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1인 가구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동안의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사회적 취약계층은
뭐 어르신들이라든지 어린아이들, 여성, 장애인, 빈곤층 이렇게 5가지를 말씀을 많이들 했어요. 그런데 새롭게 등장하는 이제 1인 가구들이 매우 큰 배려와 보호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네. 서울시의 1인 가구의 비중이 32%에 이릅니다. 네. 예, 2인 가구까지 하면 60%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느끼는 게 5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네. 첫째, 젊은 여성들의 경우에는 치안, 성범죄를 비롯한 치안 문제 때문에 매우 큰 우려를 하고 있고요. 항상 노심초사한다고 그래요. 자장면을 시켜도 음식을 시켜도 2인분을 시킨다든가 혼자 있다고 밖에 알려지는 걸 꺼리는 거죠. 네. 그만큼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이제 질병, 건강 문제죠. 빈곤, 그다음에 외로움 이게 이제 큰 걱정입니다. 그다음에 주거 문제. 그래서 이 5가지를 해결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서울시의 모든 부서에 일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1인 가구 보호 특별대책본부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이 5가지의 1인 가구의 고민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일사불란하게 해결해드리는 그런 체계를 만든다는 공약이고요. 네. 두 번째 이제 스피드 주택은 이렇습니다. 지금 각 후보가 전부 뭐 몇십만 가구를 5년 내에 공급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놔요.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74만 가구를 5년 내에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이제 지금 부동산이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다 보니까 무리스럽게 갑자기 공약을 만들다 보니까 380만 가구가 삽니다. 지금 서울에. 근데 수십 년 동안 만든 집이 380만 가구인데 5년짜리 시장이 7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하면 여러분 언뜻 들으셔도 이게 균형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지금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실 무모한 경쟁이죠. 그래서 저는 몇십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보다도 이번엔 1년짜리 시장입니다. 1년짜리 시장은요 사실 업무 파악하다 끝납니다. 그렇죠. 이게 서울시가 얼마나 방대한 조직입니까? 공무원 수가 4만 5천 명이고요. 1년 예산이 40조에 이릅니다. 제가 돌이켜보면 1년 정도 지난 날, 이제 내가 비로소 시정을 좀 제대로 파악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네. 왜냐하면 서울시의 행정은 생활시정이거든요. 봄, 가을 다르고요. 하는 일이, 시장에 하는 일이, 챙겨야 되는 일이 여름이 다르고, 혹서기가 다르고, 혹한기가 다릅니다. 얼마 전에 눈 못 치워가지고 혼났잖아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계절이 일이 다 달라요. 그런데 1년 만에, 5년 만에 뭘 하겠다. 이게 좀 무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1년 안에 할 수 있는 일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게 뭐냐? 주택을 공급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국이 있고 주택국이 있어요. 주택국은 주택을 공급하는 부서입니다. 도시계획국은 도시계획이라는 기준으로 주택 공급을 오히려 억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빨리 공급할 수 있느냐? 이 두 부서를 한시적으로 통합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한쪽에서 하려고 그러는 걸 한쪽에서 제한하는 걸 막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두 부서가 힘을 합해서 빨리 공급해라. 이런 입장을 제도적으로 만들고 어떤 규제를 풀어주냐 하면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일반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 상업지역, 복잡하죠. 준주거지역이 있는데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용적률 제한이라는 게 있고 높이 제한이 있는데 이 용적률 제한을 정부에서 정해놓은 법령보다도 더 낮춰놨어요. 서울시가. 이제 경관을 보호한다. 일조권을 보호한다. 이제 이런 명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7층으로 제한을 하게 되면 몇 채를 합해가지고 다가구 다세대주택을 짓든가 아파트를 지을 때 높이 제한 때문에 경제성이 안 나와서 다 안 하는 거예요. 이거를 2종 일반 주거지역에 7층 높이 규제만 없어져도 많은 민간업자들이 주택 짓겠다고 덤벼들게 됩니다. 네. 이게 돈 버는 게 목적이니까요. 그렇죠. 그게 우리 자유시장 경제 질서의 시장 원리를 최대한 활용해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그러니까 저는 한시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요거 5년 동안만 높이 제한 풀겠다. 네. 그러면 뭐 땅 갖고 있는 분들이 너도 나도 새로 집을 지으려고 덤벼들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인간의 욕망을 이용하는 게 사실은 자유시장 경제 질서에서의 행정의 요체죠. 그래서 의외로 이 2종 일반 주거지역 7층 높이 규제 지역이 서울 시내 지도를 놓고 보면요. 수백 개 동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어디 뭐 일부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서울 시내 전체에 동시에 주택 건설 붐이 일어나도록 해서 서울에 일자리도 생기겠죠.
그렇죠. 경제도 피가 돌겠죠. 그리고 주택도 만들어지겠죠. 이런 일석이조, 삼조의 정책을 펴겠다. 이런 주택 정책을 내놓은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네. 그래서 숫자 위주로 뭐 나는 뭐 몇 가구를 공급하겠다. 뭐 어떻게 해서 뭘 하겠다. 이런 것보다도 일머리를 알게 되면 일단 기구를 일할 수 있는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그리고 규제를 풀어서 여기 성수 전략지구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다녀왔는데 35층 높이 규제가 있어요. 옆에 갤러리아 포레나 몇 개 벌써 40층 이상 올라간 게 있는데 공연스레 목리를 부리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그 기준이 뭐냐 그러면 서울시 지침이라고 그래요. 법에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침을 그러니까 내부 지침이라 이게 이제 전문 용어로 서랍석 규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면 근거가 뭡니까? 그러면 서울시가 그냥 정한 지침입니다. 이런 거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중앙 정부가 탁상 공론으로 지금 뭐 얼마를 뭐 공급하겠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일할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서울시가 내부 지침부터 바꿔가면서 일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게 저의 부동산 공약의 핵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점을 많이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그게 다 박원순 전 시장이 한 것들 아니겠어요? 그 박원순 시장은 주택을 공급 안 하는 방향으로 억제를 했죠. 재건축, 재개발을 지정돼 있던 걸 400개를 자기가 유도를 해가지고 다 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25만 가구에서 30만 가구가 공급될 게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것도 이제 당연히 다시 되살려서 다 재시동을 걸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뭐 지금도 좋은 이 개선 방안이랄까요? 이런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시장이 당선됐을 때 맨 먼저 하시고 싶은 거하고 또 서울시를 갖다가 훨씬 더 그야말로 서구 최고의 시장 이 시와 대결할 수 없을 정도로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청사진 같은 게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아직 이제 상대방 진용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공약을 다 풀어놓으면 전쟁할 때도 왜 그 전쟁 전문가 아니십니까? 안보 전문가 아니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공약을 내놓는 순서가 있습니다. 아직 박영선 후보는 인제 겨우 장관직 사퇴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약은 순서대로 내놓도록 하고요. 제 비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울시장이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보듬는 것, 그리고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박원순 시장 10년 동안 이게 전부 정체 상태입니다. 제가 시장 되기 전에 도시 경쟁력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건 서울시의 뭐 주택, 도로, 환경, 문화, 복지 이런 걸 다 종합해서 매기는 순인데 도시 경쟁력 지수가 제가 취임하던 해 전 세계 89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무리할 때 80위까지 올려놓고 그만뒀거든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 내도 그 언저리에서 지금 놀고 있습니다. 순위가. 그대로 정체 상태죠. 삶의 질 지수가 그렇고요. 도시 경쟁력 순위는 전 세계 도시에서 한 30위, 40위권에 머물러 있던 게 제가 10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것도 그대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머물러 있고요. 특히 경제와 관련해서 금융도시 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서울을 금융도시 만들겠다 한창 들었던 걸 기억하실 텐데 금융도시 순위도 30위권에 머물던 걸 제가 10위권까지 10위 안쪽으로 끌어들였는데 그때 8인가 뭐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또 33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렇게 굉장히 한마디로 말해서 발전이 가속도가 붙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체 상태에 들어가서 시민들이 생활의 질이나 생활의 편의, 도시 인프라 이런 측면에서 지금 굉장히 아마도 만족스럽지 못하실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국제적인 평가 기관들이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니까요. 조금도 과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 순위를 다 끌어올린다라는 목표를 세웠는데 코로나 사태가 터졌어요. 그래서 임기 1년짜리 시장이 도시 경쟁력까지 끌어올리겠다 하는 건 사실은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의 우선순위에서는 삶의 질보다는 조금 후순위로 미뤄두고 일단 급한 것이 여러분의 생활을 어려운 분들의 이 생활을 보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1년짜리 시장의 역할이다. 그래서 욕심부리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인수위가 없습니다. 4월 7일날 선거인데 4월 8일날 아침부터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캠프의 캐치프레이즈가 4.8.1
4월 8일부터 일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연습 기간 없이 경험이 없는 분들은 업무 파악하느라고 바쁘거든요. 아마 한 3개월, 6개월 걸릴 거고요. 네. 연말쯤 되면 이제 또 선거 분위기로 들어갈 거고. 그래서 저 오세훈이 4월 8일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겠다 하는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예, 아주 481 아주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알기 쉽게. 잘 정했나요? 예, 예. 역시 그 대목에서도 굉장히 준비가 잘 되어져 있는 그런 후보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유감스럽게도 이거 뭐 1년짜리 시장하고 또 바로 대선으로 배 바꿔 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그래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한번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에 대한 도리죠. 1년 하고 시장 그만둘 거면 왜 대선 준비하던 사람이 다 접고 서울시장에 나왔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분명히 말씀을 제가 출마 선언문에서 드렸습니다. 제가 1년 일하고 서울시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5년은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지금 앞으로 발표될 공약들이 전부 5년 임기에 5년짜리 공약들입니다. 네. 1년짜리 공약으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그 점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대선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5년 동안 정말 서울시 일에 전념하겠습니다. 네네. 사실 뭐 지금 뭐 재보궐선거 1년 임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년을 내다보면서 이번 공약을 제시한 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 점을 각별히 유의하셔서 이게 그야말로 흔히 그냥 표나 받으려고 하는 공약이 아니고 서울시를 체계적이고 시스템에 맞게 제대로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구상의 표현이라는 점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염두에 두시고 이 투표권을 한번 행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고맙습니다. 제가 페북을 가끔 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오 시장님 것도 제가 특별히 또 관심 있게 많이 봅니다. 그러면 요즘 이제 백이라는 말이 미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해요. 아메리카 is back 딱 돼 있잖아요. 바이든이. 근데 우리 오 시장님이 이제 코리아 is back, 서울 is back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요거를 좀 우리 서울 시민들한테 그 깊은 뜻을 한번 이렇게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지난 10년 동안 서울시가 발전을 못하고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구호에서 착상을 했습니다. 아메리카 is back. 아메리카 퍼스트에서 아메리카 is back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코리아 is back 만들기 위해서 서울 is back. 서울이 먼저 교두보 역할을 해야 대한민국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네. 다시 돌아오는 대한민국. 그동안에 얼마나 나라가 피폐해졌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저 폭정과 실정 때문에 또 무능 때문에 사실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워졌고 많은 국민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정말 무능 그 자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상식과 도덕이 무너진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이제 다시 상식과 도덕이 제자리를 찾는 그런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서 제가 서울에 교두보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분골쇄신 열심히 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 예. 굉장히 그 서울 is back, 그다음에 코리아 is back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이런 그 의지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계기에서 제대로 딱 성공하시기를 정말 바람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금 현재 보수 야권이 직면하고 있는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과연 중도 확장성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거 가지고 이번 선거에 이제 승패가 달려 있다. 이런 이 전문가들의 또 이 정치권 언론에서의 지적이 많아요. 근데 지금 현재 야권 후보들 중에서는 중도권을 제대로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또 이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비전을 가진 분 중에 하나가 우리 오 시장님이 아니냐. 그리고 전에 이제 한국 다닐 때죠. 그때 당 대표 선거 때도 보면 중도표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실제로 지표로도 그게 나타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중도층을 제대로 지지계층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또 이 생각이 많이 있으실 텐데 또 남들이 또 베껴갈 수 있으니까요. 살짝만 한번 좀 비춰주시죠. 이게 중도로의 외연 확장이라는 게 선거 때는 정말 중요한데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파 중에서도 따뜻한 우파 이것만 분명히 하면 됩니다. 중도로부터 오해를 받거나 좌파로부터 공격당하는 게 어려운 사람 안 챙긴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무상급식 때 어려운 사람 더 챙기자 얘기했던 겁니다. 실제로 우파는 어려운 사람 챙기는 그래서 성장과 분배를 함께 가는 게 그게 따뜻한 보수, 따뜻한 우파, 중도 우파인데
그게 뭐 어렵습니까? 나라가 이만큼 먹고 살게 됐으면 그 경쟁의 과정에서 뒤처진 분들 함께 보듬어서 다 함께 상생, 공존하는 사회 만드는 게 사실은 그게 인류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쪽에서 우리를 잘못 공격하고 있는 거죠. 공격을 상대방의 프레임에 우리를 가두고 있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어느 우파 정당이 가난한 사람을 보듬지 않는 정당이 있습니까? 부자들만 위해서 정치하는 정치인이 또 어디 있습니까? 기업을 위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업을 위하는 걸 자꾸 그걸 부자를 위한다 이렇게 착각을 유도하고 있는데 좌파 쪽에서 그거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따뜻한 우파, 중도 우파를 주장하는 거고요. 그 점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오세훈이 지난번에 서울시정을 펼칠 때도 서울형 그물망 복지다 해서 저를 뭐 디자인 시장이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복지 전문가가 저하고 복지 세미나 하고 나서 가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야, 당신네 서울시장 복지에 미쳤다. 복지시장이다. 이런 말을 남기고 간 게 일화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취약계층, 어려운 분들 잘 보듬는 그런 우파 시장이 돼서 다음 정권 찾아오는데 정말 우파한테 일을 맡기면 일도 잘하고 경제도 발전시키고 그리고 좌파보다도 어려운 분들 더 잘 챙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를 더 벌려놨어요. 최저임금 올리고 하는 바람에 오히려 일자리가 없어지고 해가지고 최저소득계층 20%의 소득이 오히려 줄고요. 일자리도 줄고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 올려놓는 바람에 자산 격차도 늘려놓는 바람에 주거비가 많이 들어가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가난한 분들이 안팎으로 깨진 거예요. 일자리 잃어버리고 그리고 가처분 소득 줄어들고 이거를 명명백백하게 정책에 반영을 해서 오히려 어려운 분들을 보듬는 우파 시장이 돼가지고 중도로 그래서 다음 대통령 선거 때 우리 당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두보를 마련하겠다 하는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게 됩니다. 예, 굉장히 참 중요한 각오인 것 같고요. 흔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렛츠고 투게더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와 이 미국하고 잘 지내겠다 할 때 렛츠고 투게더 하는데 지금 이 대목에서는 렛츠고 투게더를 우리 중도 우리 시민들, 대한민국 국민들과 우리 오세훈 시장이 함께하겠다. 이런 의미로 그러면 제가 한번 해석을 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꿋꿋하게 또 믿음직스럽게 한번 지켜봐 주시고 또 지지해 주시면 굉장히 대한민국 서울이 그야말로 서울 이즈 백 하는데 획기적인 기회를 맞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 해주셨어요. 정말 고맙고 제가 이거 처음 해봐가지고 좀 서툴른데요. 좀 어떻게 만족스럽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예, 그럼 하여튼 승리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